그러니까 EOI에서 경력을 물어보는 질문에 네.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네. 학위 이후의 경력만 적으세요라고 나오지 않고 네. 신청하려고 하는 포지션에 관련된 모든 경력은 시작 시점부터 적으라고 나와요. 아. 그러면 내가 임의적으로 학위 이후부터 시작됐다라고 퀘션에 맞지 않게 거짓말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퀘션대로 따르려면 그 전에 경력을 사실대로 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전에 경력대로 사실대로 다 넣게 되면 이 그 EOI라는 이민성의 그 시스템이 네. 이 경력을 처음 했던 경력부터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포인트가 계산이 돼요. 아. 이게 학위 이후부터의 경력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 넣었던 경력부터 다, 그냥 시스템적으로. 그렇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들 하시겠지. 그러면 학위 중간에 이렇게 해서 넣은 경력, 뭐 학위 전에 넣은 경력이 EOI에서 인정이 돼서 인비테이션을 받았는데 네. 이거를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비자가 문제가 없을까요? 네네. 물어볼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나온 비자를 봤을 때는 학업 중간에 들어가신 경력들도 계세요. 아. 근데 그 기간들이 이민성이 비자 심사를 할 때는 다행히도 다 인정을 해줘서 문제 없이 아직까지 다 나오기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색 지대로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고 네. 여러분들도 이제 뭐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민성에서도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EOI 시스템이니까 아. 거기에 대한 퀘션을 바꾸던가 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심사할 때 리젝을 줬어.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재심 하이코트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민성이 만들어 시스템에 에러가 되지 않을까. 시스템적인 이슈들로.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학업 중간에 스킬 레벨로 쌓은 경력은 인정이 될 거다. 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단 기술심사 기관에서 인정해준 경력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190 비자라든가 491 비자 주정부 스폰서십을 받아야 되는 비자들이 있어요. 네네. 그 비자들은 주정부의 또 조건이 학위 이후의 경력만 요구하는 경우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기술심사와 네. 주정부 신청할 때 스폰서십의 요구 사항도 같이 고민을 해서 네. 이 부분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경력 점수 잠깐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오고 있겠지만 찝어드린다고 그러면 호주에서 쌓은 경력은 뭐 1년 5점, 3년 10점, 5년 15점 이렇게 되는데 해외에서 쌓은 경력은 조금 다르게 3년부터 5점, 5년 10점, 8년 15점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인지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호주 학업 인정 점수 전에 학업 인정 점수라고 있어요. 학력 점수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어가지고 뭐 특별히 얘기하실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여기 보면 학사 학위, 그러니까 바첼러 학위 네. 이상이면 이제 점수가 15점이죠. 네. 그리고 이제 호주 내에서 네. 이제 서티피케이트 네. 학위, 이제 네. 기능직 직업군이면 서티피케이트 3, 4 이상. 네. 그렇지 않은 직업군은 디플로마 이상 학위면 이제 10점이신 거고. 네네. 근데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이게 이제 나는 그러면 한국에서 맞아. 바첼러 있고 여기 디플로마 있는데 더블로 중복되게 쓸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렇게 계산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쉽게도 그럴 수는 없고 가장 상위 네. 학위로 점수는 하나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 그렇죠. 네. 하나 받으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리로 호주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한국에서 제가 대학교를 나왔어요. 네. 근데 전공이 예를 들어서 뭐 철학과야. 그러면 왜 보세요? 철학적으로 요리를 하시겠죠. 그러면. 철학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전공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럼 이게 인정이 될까요?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학위는 내가 신청하려고 하는 직업군의 전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 네. 네. 학력 인정 점수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호주 학업 인정 점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크라이 코스 92주 이상 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호주에서 92주면 뭐 방학 이런 것들 다 합쳐서 거의 2년 정도인데 2년 정도의 학업을 한 경우면 5점 점수를 받는다는 거죠.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쿠커리 34를 1.5년 했다. 그러면 이 점수는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면 이제 다른 학업을 더 해서 이제 2년을 채워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또 관련성이 있는 게 이제 졸업생 임시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크라이 코스 92주 또 92주를 받아야 되는 이행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일단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학업 점수 및 이제 졸업생 임시 비자 때문에 2년 이상 학업은 고려하시는 게 맞다. 그렇지 하는 사항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이 점수표가 개정되면서 새롭게 나온 부분인데 이제 뭐 우리가 스템 관련 학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공부를 하면 또 추가 점수를 주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마스터 대학원 이상의 리서치 과정 이상을 네. 하는 경우만 연구석사. 예, 예,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네. 또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거의 없으니까 이거 이제 좀 패스하고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죠? 거의 없더라고요. 아. 연구 석사를 스템 관련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서. 네. 그죠. 그래서 이거 하면 되게 좋아요. 10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경쟁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통번역 자격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뭐 나티 2급 이상 따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나티가 조금은 상업적으로 변질됐는지 이 친구들이 CCL이라는 걸 또 내서 그렇죠. 이걸 하시는데 꽤 많은 학생들이 이 점수도 또 따오고 있나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어렵냐를 알아야 되는 건데 IELTS 기준 영어를 네. 8.0을 받는 것보단 쉽대요. 아, 네네. 근데 7.0을 받는 것보단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CCL 학업 예, 학업이. 취득하는 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받으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한국 분들 같은 경우 한국말도 잘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말도 잘하는데 8.0을 받는 분이 드물어. 아, 그러다 보니까 한 7.0 정도만 되는 영어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국말도 잘하시니까 네. 이거를 해보시면 충분히 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트라이해서 받아오는 케이스들이 조금씩 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또 어디에 뭐 유튜브 영상도 있고 그렇죠. 자료들도 있고 티칭하는 개인 프라이빗 튜터도 있고 해서 현지 내에서 좀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들로 좀 보여지고요. 이게 또 새로 생겨서 되게 피곤하게 많은 분들이 물어봤는데 배우자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싱글이면 네. 10점.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냥 10점 주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배우자, 그러면 배우자의 범주가 어디까지 되느냐를 또 설명해야 돼요. 아, 네. 배우자면 네. 이제 뭐 결혼을 해서 네. 부부관계에도 배우자. 네. 그리고 한국말로 이제 동거인이라고 하죠. 디팩토로 사실혼 관계인 네. 분도 배우자로 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네. 이 배우자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하나는 영어 점수가 네. IELTS 기준으로 6.027을 받는다면 네. 5점이 가산이 되는 거고. 아, 배우자가 6.0 이상 있으면 5점. 네. 그리고 배우자가 또 기술 심사가 통과가 된다면 네. 추가적인 5점이 돼요. 그래서 10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러면 영어 점수 6.0 없이 기술 심사만 통과되신 분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5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아, 점수가 없는 거네요. 어쨌든 그래서 6.0은 있어야 되는 그래서 거고. 어쩔 수 없이 6.0은 있어야 되고 네. 거기다가 기술심사까지 통과되면 네. 10점. 아, 그러면 싱글도 10점. 네. 뭐 배우자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도 10점. 네. 그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텐데 네. 물론 점수는 똑같아. 근데 예를 들어서 EOI에서 똑같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싱글, 한 명은 배우자가 있는데 10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우선순위가 네. 배우자가 있고 점수가 10점인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오, EOI에서. 전혀 몰랐었던 내용이네요. 네. 이거만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네요. 이거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분이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조건이 된다면 뭐 동일 모든 점수고 당- 동일 시점에 신청했고 뭐 음. 이렇다고 하면은 배우자가 있는 분이 더 프라이오리티를 가지는 그래서 사람이 EOI가 대신할 수 있고. 부분이네요. 프로페셔널 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1년에 말하자고 하면 인턴십 같은 과정인데, 그죠? 그렇죠. 프로페셔널 이어는 이제 엔지니어라든가 네. 이제 뭐 IT 쪽에 이제 학업을 한 사람들이 어카운팅 이렇게 세 개. 어카운팅이랑 네. 학업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을 하기 위해서 네. 인턴십 과정을 이제 개설을 해서 그거를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를 하게 되면 네. 이제 점수를 5점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래서 프로페셔널 이어라는 점수가 또 뭐 IT, 엔지니어링, 회계 분들은 5점을 추가할 수 있는 또 그렇죠. 장점적인 요소가 있고요. 주정부 후원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민의향서 신청할 때 독립기술 이민 189만 신청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민의향서 신청할 때 주정부 이민도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호주에 있는 각 주정부마다의 이제 요구 사항들이 다 다르지만 네네. 그 조건에 이제 만족을 할 수 있다면 조건에 부합된다면. 부합된다면 네. 이제 EOI를 신청을 할 때 네. 이제 190이라든가 491을 선택을 하면서 그 주정부를 선택을 하고 네. 또 이제 주정부에 맞게 부합 조건이 부합된다면 네. 그 주정부에 뭐 ROI라든가 매트릭스라든가 네. 이런 걸 신청을 해서 이제 인비테이션을 받게 되면 네. 그러면 190 비자는 5점이 가산, 491 비자는 15점이 이제 가산이 돼서 네. 점수 계산이 돼서 이제 인비테이션을 받게 되죠. 법무사님 얘기를 좀 바라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뭐 나이적인 리스크나 영어적인 리스크가 좀 있어. 그렇다고 하면은 이 주정부 이민까지 좀 고려해서 많은 주정부가 자기 주에서 공부한 학생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좀 더 주는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인구가 좀 뭐 부족한 지역들의 주들은 대부분의 주는 자기 주에서 공부한 학생들에 대한 혜택들이 거의 있죠. 이제 그레이주에이트 스트림이라고 해서 네. 뭐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뭐 경력 요구사항의 기간을 적게 준다거나 경력이 없어도 신청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혜택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법무적으로 상담을 해서 본인이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략적인 선택을 가져가는 것도 그렇죠. 네, 좋을 듯 싶네요. 학업을 만약에 하실 거고 독립기술이민 쪽을 생각을 하신다면 네. 전공에 따라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호주의 인구저밀도 지역에 뭐 IT라든가 그런 거는 마케팅이나 비추천이죠. 이런 거는 이제 일단 나중에 경력도 쌓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런 회사들이 좀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요리라든가 아니면 기능 직종 직업군들은 인구 저밀도 지역이라도 충분히 잡을 구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많으시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일부 에이전트들은 그냥 막연히 생각 없이 뭐 IT도 저기 있는 다윈에 가봐라, 타즈메니아 가면은 장점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산업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 가서 다만 단순하게 그 리스크를 껴안고 주정부 이민만 고려하고 인구 저밀도 주정부 이민만 고려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렇죠. 부분들은 좀 다 잘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서 선택지를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고요. 친척 지역 뭐 그리고 주정부 이민 이 15점이 있는데 인구 저밀도 주정부 이민 491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하셨고 친척 지방 지역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이제 조건들이나 뭐 촌수라든지 친척의 촌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이게 이제 인구 저밀도 지역의 네. 4촌 이하의 네. 4촌 이내. 네. 이내에 네. 친척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네. 거주를 한다면 네. 그 4촌이 스폰을 네. 해줄 수가 있다면 네. 인구 저밀도 지역의 주정부가 스폰해주는 거랑 똑같이 네. 491 비자의 스폰서시 15점을 가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친척이 거주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나요? 최저 기간들이? 그거까지는 없어요. 그것까지는 근데 없어요. 2년 이상은 그 친척이 거주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긴 했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호주 지방 지역에서 학업 점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하고 정리를 하자면 이제 지방 지역 학업 점수는 호주 이민성에서 이제 지방 지역을 이제 분류해 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말하자면 이제 대도시로 꼽히는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들이 지금은 지방 지역 학업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점수가 조금 경쟁성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조금 폭넓게 지역들을 좀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신청 가능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신청을 EOI 신청을 할 수 있는 점수 이제 최저 점수가 65점. 65점. 근데 간호는 최근에 65점으로 나왔다.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점수표 설명을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드린 부분이고 65점 나왔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런 보장은 아니고요. 다만 호주 이민성이 지금 이민을 좀 많이 풀고 있고 쿼터도 늘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죠. 그렇죠. 좋은 시점이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점수표에 대한 설명을 좀 꼼꼼하게 법무사님 모시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법무사님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법무사님께 상담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이 덧글에다가 이렇게 설명글에다가 또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링크를 타고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번에 서울 가시죠. 네. 네, 10월 22일, 23일 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네. 이민유학 박람회에 참석을 하니까 네.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네. 혹시 오셔서 상담을 받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네. 법무사 상담을 여러분들이 해당 박람회에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긴 네, 시간 감사합니다. 동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